자, 이전 동영상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 펑션에서 generalization, 그 다음에 association and correlation 분석에 대해서 그 다음에 classification 강의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 설명하고 있는 슬라이드까지 강의를 하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 강의는 슬라이드 8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함수, 즉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 함수에 classification이라는 분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분류 기능을 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if then 룰이 있죠. 이거는 이제 조건문에 대한 어떤 룰인데, 자, 이런 거, 우리가 이런 if then 식으로 조건을 써서 분류를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특정 사람이 주어지면 이 사람의 나이가 젊은 사람이냐, 그리고 소득이 높냐, 그러면 이 사람을 A 부류로 분류를 하고 A 집단으로 그 다음 조건문을 보면 어떤 사람 x가 젊고 소득이 동시에 낮으면 이 사람 X를 B집단으로 분류를 하고요. 세 번째를 보면 X라는 어떤 사람이 middle age, 어떤 중년이면 중년 한 40대 정도 중년이면 C라는 집단으로 분류를 하고 X가 시니어냐 한 60대 이상의 어떤 장년이냐 장년이면은 이 특정 X 사람을 우리가 C 집단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if then 룰을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모델에서 특정 분류기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디시전 트리에서 판정 트리라 합니다. 판정 트리. 이런 if then 룰을 우리가 이제 디시전 트리로 만들면 판정 트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판정 트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정 트리를 보면 여기 age가 루트 노드라는데 이걸 뿌리 노드라 합니다. 이 age가 어떤 사람의 속성을 판별하는 기능이 돼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냐, 유스하냐, 그리고 미들 에이지냐, 시니어냐, 중년이냐, 장년이냐에 따라서 특정 사람이 일단 분리를 하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일단 유스하다, 20대나 10대다. 그러면 소득이 많냐, 적냐에 따라 우리는 어떤 특정 X라는 사람의 를 부류 A 혹은 부류 B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나이가 10대 혹은 20대고 소득이 높으면 부류 A로 X가 소득이 낮으면 부류 B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정 사람 X가 나이가 중년 혹은 장년이면 클래스 C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if then 규칙을 디시전 트리 방식 말고 어떤 머신러닝 혹은 데이터 마이닝에서 또 인기 있는 모델인 뉴럴 네트워크, 즉 신경망 모델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모델에서는 이 if then 규칙에서 가장 X를 잘 표현하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걸 이제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속성은 age, 나이와 인컴, 소득이었죠. 그렇죠? 그럼 이 age와 income을 어떤 특정 사람 X를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봐요. 그걸 이제 픽처라고 하는데, 픽처. 그걸 F1, F2라는 픽처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F1, F2를 우리가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F1, F2.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2차원 차원이 됩니다. 2차원 차원이 돼요. 이제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2차원 차원이 되죠. 그래서 이 age하고 income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신경망 모델을 구축해요. 자, 여기 가운데를 우리 은닉층이라 하고 이걸 이제 출력층이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출력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 두 개의 어떤 특징값 age와 income을 입력을 하면 우리는 이 특징값에 기반을 해서 이 특징을 갖는 사람을 클래스 A 그리고 클래스 B 그리고 클래스 C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classification, 즉 분류 기법이라 해요. 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서 분류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즉 영상 분류에도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분류 응용은 뭐냐면 영상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영상을 어떤 그룹에 맞게 분류해 주는 것을 우리 영상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영상이 주어졌을 때 이 영상이 어떤 밤에 우리가 활동하는 나이트 라이프와 관련되면 이 영상을 분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주고 그리고 어떤 영상이 사람 얼굴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사람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사람의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예를 들어 nature, 자연을 포함하는 어떤 자연환경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 영상들을 이 nature 부류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영상 분류라는 거는 어떤 영상이 주어질 때 그 영상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 특정 부류 혹은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것을 우리 영상 분류라 하고 이 영상 분류도 데이터 마이닝의 클래시피케이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펑션의 우리 네 번째 기능을 살펴볼 텐데 이 네 번째 기능은 클러스터 아날리시스라 해서 군집화 기능이라 합니다. 이제 클러스터 아날리시스는 군집화라고 하고요. 이 군집화 기능을 우리가 머신러닝 관점에서 설명하면 unsupervised learning, 즉 비감도 학습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군집화를 수행할 때 군집화를 수행할 데이터에 대해 클래스 나베, 즉 부류 나베를 미리 모르고 우리가 수행하기 때문에 이걸 비감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 군집화 분석이 수행하는 것은 데이터를 그룹화시켜서 새로운 캐러고리 혹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돼요. 어떤 원래 데이터는 그룹화되거나 어떤 분류화가 되지 않는 어떤 혼잡하게 흩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군집화 기술을 쓰면 어떤 집단이나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군집화 분석에서 원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인트라 클래스 시뮬러리티는 최대화하고 인터 클래스 시뮬러리티는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인트라 클래스 시뮬러리티는 이 인트라 클래스 시뮬러리티는 내부 클래스 간의 유사도라고 합니다. 내부 클래스 간의 유사도. 그 다음에 이 인터 클래스 시뮬러리티는 다른 클래스들 사이의 유사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군집화 분석은 군집화 안에 속하는 객체들끼리의 유사성은 최대화하고 그리고 각기 다른 군집화들 사이의 유사성은 최대한 작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 즉 다른 군집들 사이에 거리를 최대화하는 거죠. 유사성을 최소화한다는 말은 거리를 최대화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집화 기술은 많은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이 군집화 기술을 써서 응용할 수 있는 많은 응용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군집합 분석 이그젬플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이 디멘전 1, 그 다음에 이제 디멘전 2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멘전 1이라는 거는 어떤 군집합을 수행을 할 때 어떤 특징 값을 얘기를 합니다. 특징값.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집합할 때 각 군집합을 수행할 대상들 객체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그 특징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디멘전 1은 x1, 특징 x1, 이걸 특징 x2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x1과 x2를 우리가 이제 군집합을 하기에 뽑고 그 특징에 따라 이렇게 미국의 각 주를 우리가 그룹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러스터 1 그룹 2를 보면 뭐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뭐 뉴햄스피어, 그 다음에 몬타나 뭐 이런 식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룹들은 미국의 요 클러스터 1에 속한 주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 2를 보면 여기 버지니아, 그다음에 워싱턴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도 같은 어떤 뭔가 공통된 특징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분석은 어떤 객체나 어떤 물체를 어떤 공통된 특징에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군집합, 모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모아서 어떤 특정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클러스터 아날리시스, 한국말로 하면 군집합 분석이라고 해요. 군집합 분석. 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함수의 5번째 기능 중에 우리 아웃라이어 분석이 있어요. 아웃라이어. 자, 이거 아웃라이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보통 데이터들이 갖는 특성과 아주 멀리 동떨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아웃라이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우리 한국 남성들의 키는 보통 170에서 보통 190까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170에서 190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키가 2m 10cm다. 그러면은 보통 한국 남성들이 갖는 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키고 굉장히 드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드문 키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아웃라이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애널리시스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아웃라이어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아웃라이어는 데이터인데 일반적인 특징과 부합되지 않는 데이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that does not comply with the general behavior of data인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의역하면 아웃라이어는 일반적인 데이터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 데이터들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 남성들의 키를 어떤 아웃라이어 데이터의 사례로 설명을 했는데 2m 10cm를 갖는 그런 키는 어떤 우리 한국 남성의 키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아웃라이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들을 보면 아웃라이어 분석들을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 설명한 군집합 기술을 쓰거나 혹은 리그레션 이거를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데 자 군집합 기술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regression analysis 이걸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데 이 회귀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여러 개의 변수가 주어져 있고 그 여러 개의 변수를 기반을 해서 어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특정 변수를 추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몸무게를 기반으로 그 사람의 키를 추정하고 싶어요. 키, 하이트.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사람의 몸무게고 그 몸무게를 기반으로 그 사람의 키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 걸 리그레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그젬플에서는 몸무게가 알고 있는 변수고 그 다음에 추정해야 할 키가 우리가 예측 혹은 추정하고 싶은 값이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리그레션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 그래서 이런 아웃라이어 분석들은 fraud detection, 그러니까 어떤 사기라든가 어떤 도용, 뭐 훔치는 거 그런 거를 탐지할 때 유용하고 그 다음에 rare event analysis가 있어요. 이건 뭐죠? 우리가 흔히 발생하지 않는 이벤트, 정말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들 그런 것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분석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아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아래 그림을 보면 데이터들이 일반적인 특징이 이런 식으로 분포해 있죠. 지금 이런 어떤 곡선을 따라 데이터들이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하나의 점이 이상하게 다른 데이터들과는 아주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유형의 데이터들, 즉 다른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지 못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웃라이어 데이터라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아웃라이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ime and Ordering, Sequence Pattern, Trend and Evaluation Analysis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써서 시계열 데이터, 자, 시퀀셜 패턴이라는 거는 시계열로 이루어진 패턴들, 그리고 트렌드는 경향, 이발루션은 어떤 진화 과정, 진화라고 그러거든요. 이발루션 분석, 우리 진화 과정이라는데, 우리가 어떤 시간을 수반하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미래의 동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향상되고 진화할지 그런 것 등을 평가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퀀스 트렌드 이발루션 분석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시퀀스라는 거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요. 시간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트렌드는 어떤 동향이나 경향, 우리 이발루션은 어떤 진화 과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라든가 경향, 타임 시리즈, 시계열, 그 다음에 어떤 편향, 데비에이션, 어떤 편향이나 차이가 일어날지 그런 것 등을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리그레션이나 밸류 프리딕션을 쓰면 우리가 트렌드나 타임 시리즈나 데비에이션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밸류 프리딕션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관심 있는 가치 등을 예측하는 방식을 우리가 밸류 프리딕션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퀀셜 패턴 마이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시계열 패턴을 마이닝하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일련의 패턴을 마이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첫 번째로 디지털 카메라를 사고 그러면 큰 SD 메모리 카드를 사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에 종속된 어떤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사면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대용량의 SD 메모리 카드를 사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시간에 종속된 어떤 패턴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뒤집어서 예를 들어 대용량 SD 메모리 카드를 샀더니 디지털 카메라를 사더라. 이것은 옳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종속된 패턴이라는 거는 시간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사야 대용량 메모리 카드를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시간을 역순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간에 종속된 패턴 마이닝을 우리가 시퀀스 패턴 마이닝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periodicity analysis가 있어요. 근데 주기 분석이래요. 여러분들 주기 분석을 알죠? 여러분들 삼각함수의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보면 주기가 있죠. 그쵸? 어떤 주기가 있고, 예를 들어 경제 주기, 뭐 경제가 호황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 그것도 주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주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얘기를 하면 주식이 올라가는 주기가 있고 내려가는 주기. 이제 그런 주기를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periodicity analysis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닝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스트림을 마이닝. 자, 데이터 스트림은 실시간으로, 보통 실시간으로,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해요. 그 데이터 스트림을 마이닝 하는 걸 보면, ordered. ordered라는 거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데이터고, time varying.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ime varying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가변적이다, 변한다라는 거고, potentially infinite, 잠재적으로는 무한대의 데이터고, 그리고 데이터 스트링,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거다. 그런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거를 데이터 스트림이다. 자, 여러분 마이닝 한다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이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스트림을 마이닝한다 그런 거는 이제 데이터 스트림을 마이닝해서 어떤 의미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추출하는데 데이터 스트림은 순서가 있고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고 잠재적으로 무한대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Structure and Network 분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어떤 구조화된 형태를 갖거나 혹은 네트워크의 어떤 형태를 가져서 데이터 마이닝을 분석하는 기술을 우리가 Structure and Network 분석 기술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래프 마이닝이 있어요. 그래프 마이닝이 있고 이 그래프 마이닝은 그래프를 그려서 마이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출현하는 어떤 그래프를 찾아내거나 혹은 트리를 구성하거나 혹은 어떤 부분적인 구조물을 구성하거나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 분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네트워크라는 거를 여러분도 혹시 자료 구조론이나 데이터 구조론에서 아마 이미 여러분들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라는 거를 써서 우리가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는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을 혹은 카카오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네트워크다 이러거든요. 사회적 연결망이다 이러는데 그걸 소셜 네트워크랍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는 액터, 노드가 있고 일단 릴레이션십을 나타내는 엣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형태는 노드가 있어요. 그 노드가 어떤 특정 객체나 사람을 나타내고 그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가 존재합니다. 그 엣지는 그 두 개의 노드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십, 즉 어떤 그 관계를 갖는가 그런 거를 연결하는 걸 엣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 오서 네트워크,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있는데, 자,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테러리스트는 이제 테러를 범하는 사람들을 모은 네트워크예요.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에서 위험도가 높은, 테러리스트들을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을 다 수집을 해요. 그러면 그 수집한 테러리스트 각각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드를 구성을 하고, 그러면 그 각각의 사람이 노드가 되고, 그 테러리스트 사이에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이런 테러리스트 A가 있으면 테러리스트 B는 서로 같이 테러를 범하는 애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 A와 테러리스트 C는 같이 테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각각 개별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는가, 그것들을 각 그런 연관성과 관련성 혹은 관계를 엣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에 대한 사례를 들면 각각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노드를 만들고, 이 각각의 노드가 있으면 얘네들과의 어떤 관계를 엣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테러를 유발할 위험 인물들의 정보가 확 그냥 한 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한 번에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멀티플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다중계 이질적인 네트워크를 얘기를 합니다. 다중계 이질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할 때 다중계 정보 네트워크를 우리가 쓸 수 있고, 예를 들어 그 person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반으로 다중계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기반으로 하면 어떤 friend, 친구가 있고, 그 다음 family,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 다음 classmate, 동료가 있겠죠, 동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자기 자신만의 어떤 네트워크나 정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엣지로 친구, 가족, 어떤 동료들 사이에 그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이런 사람들의 정보나 데이터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웹 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 마이닝. 자, 웹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거대한 정보의 저장소예요. 웹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죠. 특히 이제 우리는 검색하면 구글을 떠올리죠. 그렇죠? 구글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는 그 데이터의 특정 부분을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 구글부터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웹 인포메이션 네트워크의 분석이 있는데, 이건 이제 웹에 있는 정보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웹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웹 커뮤니티를 발견하거나, 그 다음 오피니언 마이닝, 그러니까 웹이나 어떤 웹상의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추출을 해서 그 정보들에 포함된 어떤 견해 같은 거를 우리가 extraction, 즉 추출하면 그게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이 되는 거죠. 오피니언 마이닝이. 네,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 뭐 지식을,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을 추출했을 때 그 추출된 지식과 패턴이 과연 흥미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추출한 패턴과 지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지식이 흥미로운가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정보를 얼마만큼 뽑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을 것인 거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one can mine tremendous amount pattern and knowledge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패턴과 지식의 어떤 방대한 양을 마이닝을 하는 거를 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대한 많은 양의 패턴과 어떤 지식을 마이닝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may fit only certain dimension space, 어떤 특정 차원 공간의 정보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러죠. 예를 들어 뭐 타임이라든가 시간 혹은 로케이션, 위치 이런 정보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some may not be representative, may be transient 이렇게 돼. transient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은 대표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이닝을 통해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패턴이 관심 있냐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은 지식이나 패턴의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평가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서술적인 평가 그리고 예측적인 방법이냐에 따라 평가 방법이 틀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얻은 지식과 패턴의 포함 범위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또 틀리고 그게 이제 전형성이 있고 노벨티, 참신하냐 아니면 평범한 거냐에 따라 accuracy, 정확성, timeless,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정보가 유용하냐 이런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 방법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지식과 패턴을 평가하는 방법의 핵심 개념은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평가 방법이 많이 틀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까 분류, 그 데이터 마이닝 함수 중에 분류 기능이 있죠. 클래시피케이션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분류로부터 얻은 지식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류 정확도에 근간해서 그 분류에서 얻은 지식을 평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분류라는 거는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그룹에 속할지 그걸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기능인데 그 기능을 평가하는 방식은 분류 정확도. 그러므로 이 어큐러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추출한 지식과 정보와 패턴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슨 패턴이 마이닝 될 수 있느냐를 공부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근본적으로 여기 multiple discipline가 돼 있죠. 이건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은 근본적으로 다학제간 학문이에요. 다학제간 학문. 자, 다학제간 학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우리가 다학제간 학문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들을 결합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우리가 구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학제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데이터 마이닝 자체 기술로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 외에 별도의 여러 가지 다학제간 다른 기술이 적용이 돼서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패턴 레코니션 있죠. 이걸 이제 패턴 인식 기술이라는데 데이터 마이닝에서 어떤 패턴을 추출해서 그 패턴을 매칭하거나 우리가 그런 패턴을 평가할 때 그리고 인식할 때 쓰이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머신러닝 있죠.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데이터 마이닝에 어떤 함수를 구현할 때 우리 뭐 분류라든가 인식 아니면 클러스터링, 검색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이 수행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기능은 이 머신러닝 모델에서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티스틱, 이걸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죠. 통계학. 그래서 어떤 데이터 마이닝으로부터 나온 결과라든가 어떤 데이터 마이닝에 구축된 모델을 평가할 때 우리 통계에 기반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가 있죠. 이 시각화는 데이터 마이닝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사용자들이 좀 더 쉽고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나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시각화해서 즉 그림이나 도표로 어떤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표현을 해서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응용 분야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은 응용 분야가 어떻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즉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할 응용 분야가 어떤 분야냐에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요. 알고리즘 이거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함수들을 프로그래밍하면 우리가 알고리즘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기술.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아무리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패턴 레코니션 모델이 좋아도 그것을 그런 모델들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너 빅데이터 분석은 이 데이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기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고성능 컴퓨터 PC가 혹은 고성능 컴퓨터 서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많은 양의 데이터라는 건 이제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럼 빅데이터를 저장, 관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CPU 단일 프로세서를 많이 사용을 했다면 뭐 한 5년 전부터는 단일 CPU와 병행하며 패러럴하게 쓸 수 있는 GPU 컴퓨팅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그 고성능의 GPU를 여러 개 장착을 한 고성능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혹은 데이터 마이닝을 빅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GPU를 여러 개 탑재한 우리가 고성능 컴퓨터 서버를 활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혹은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왜 우리가 이런 다학제간 분야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 tremendous amount of data가 있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빅데이터이기 때문, 빅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적용되는 알고리즘들은 테라바이트 혹은 페타바이트의 아주 큰 규모의 데이터 조각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의 차원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다루는 빅데이터의 데이터의 형태는 매우 차원이 높은 고차원의 데이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차원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런 고차원의 데이터의 차원은 1000차원, 뭐 10,000차원 이상, 뭐 5만 차원 이상의 아주 큰 규모의 데이터 벡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차원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머신러닝 기술이나 혹은 스태티스틱스 같은 기술을 적용을 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런 고차원의 데이터를 다루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High Complexity of Data예요. 이것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일단 데이터 스트림엔 센서 데이터 있는데 수많은 종류 혹은 많은 어떤 이질적인 센서에서 모인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이터들의 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시계열 데이터가 있거든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 템포럴 데이터, 시퀀스 데이터 이런 것처럼 시간에 종속된 데이터들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가변적인 신호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변적인 신호들도 복잡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structural data, graph, social network, multi-link data. 자, 이렇게 그래프를 사용해서 분석을 할 대상인 데이터들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그 제공한 데이터가 어떤 특정 형식에 맞추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 마음대로 데이터를 올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올린 데이터를 우리 비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비정형화된 데이터라는데 그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어떤 규칙성 없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기반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eterogeneous database, legacy databas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도 관리도 매우 이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중앙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개인 사용자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이나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그런 모든 사용자들에 대해서 어떤 규격하고 단일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것은 매우 이질적이고 매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복잡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텍스트 웹 데이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이언티픽 시뮬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멀티미디어라는 거는 동영상과 음성, 영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웹 데이터 여러분들 웹 데이터는 텍스트도 있고 그림도 있고 동영상도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 등을 굉장히 다양하죠. 멀티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악, 뭐 소리, 텍스트,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데이터의 어떤 복잡성을 높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